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예측 모형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블랙박스 모형이 있고 화이트박스 모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블랙박스 모형은 우리가 정확도하고 우리가 설명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은 갈림길에 항상 이제 딜레마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적 용어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요. 자, 정확도가 높으면 설명력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정확도가 높은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거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죠. 자, 딥러닝이라든지요. 뭐 그 외에도 뭐 머신러닝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향후 배우실 텐데요. 서포트 패턴 머신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그런 앙상블 기반 모델들, 또는 요즘에는 에이다 부스트, 네, 에이다 부스트, 또는 네, 최근에는 이제 XG 부스트라고 해서요. 네, 최근에 이게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랜덤 포레스트에서 이렇게 막 생성할 때 이제 약한 모델, 나쁜 모델들을 점점 보완해주는 모델들인데,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뭐 다른 수업 때 많이 배우실 겁니다. 최근에는 라이트 GBM이라고 해서,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랜덤 포레스트부터는 우리가 부스팅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알고리즘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이런 모델들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분류할 때 분류 정확도가 높다, 예측 성능이 높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런 모델들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 보시다시피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아지면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런 뭐 AW부스트, XG부스트, 뭐 라이트 GBM 같은 이런 모델들은요, 어떤 앞으로 다가올 현상들을 이제 포레캐스트라고 하죠. 미안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만, 설명력,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게 사과다, 뭐 딸기다,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하고 예측하지만 이게 왜 딸기로 분류가 되는지, 이게 왜 사과가 분류가 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확도가 낮아도 설명력을 높은 모델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주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한다라고 할 때, 자, 이 주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건 정확도가 높으면 되잖아요. 이게 왜 1, 2, 3, 4로 인식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차장에 막 차들이 들어오는데 빨리 이게 1, 2, 3, 4라는 번호를 인식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런 모델에선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쓰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의학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설명력을 굉장히 요구해요. 자, 왜냐하면, 자, 곧 제가 뭐 한 달 후에 죽을 확률이 80%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런가 보다 넘어가실 건가요? 왜 80%나 높은지 알고 싶고,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설명력입니다. 그래서 핵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정확도가 높은 모델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블랙박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설명력이 높은 모델들을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화이트박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의사결정 나무는 화이트박스 모형이에요. 그래서 설명력은 높습니다. 자, 화이트박스는 설명력이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블랙박스는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하지만 설명력은 되게 낮아요. 얘네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박스는 설명력이 높은 모델인데, 다만 의사결정 나무는 상당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나무를 쓰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모형을 여러 번 돌릴 때마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걸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는 설명력은 높지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과정을 나무 형태의 모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력은 좋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는 편하지만, 네, 모형 안정성이 떨어지고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내용은 개념 구성, 형성, 예측, 그리고 실습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시간을 봐서요,
아마 좀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습을 따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지니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네, 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무고개 정도 될 텐데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여러분들 로그인 해보시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수수께끼를 내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스무고개 그렇잖아요. 네 아니오로 물어볼 수 있는 답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어떤 퀴즈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 의사결정 나무 모형 모델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의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38명을 대상으로요. 자, 지금 이게 한 명 색깔이 관측값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 뭐 고혈압 환자가 지금 18명이 있고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수축혈압, 이완혈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만약에, 자, 여기 보시는 Y축이 체중이고요. 자, 여기 보시는 X축이 우리 연령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이 집단들을 여러분들이 2분으로 나눠서 생각한다고 보겠습니다. 2분이라는 거는, 2분형이라는 거는 네 또는 아니요처럼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지니게임, 뭐, 스무고개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여기서 많이 분류되는 게 지금 보시면,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정상하고 지금 요 파란색 고혈압을 가장 잘 나눠주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체중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 체중이 70kg을 이렇게 자르면, 자, 70kg 미만은 지금 정상이 많고요. 70kg 이상은 지금 보시면 고혈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자, 지금 체중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된 이 위쪽을 대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 X축으로 보시면 이제 연령이죠. 연령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65세 미만이 지금 요 보라색 선의 이쪽이고요. 좌측이고요. 자, 65세 이상은 이 보라색 선의 우측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체중이 아니라 이제 나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면 지금 보세요. 네, 고혈압이 훨씬 많죠. 그리고 65세 미만이면 정상이 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몸무게가 70kg 이상이면서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네, 그 고혈압이 많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지금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거죠. 결국 요 지금 범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고혈압으로 예측이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예측이라는 게 항상 뭐 100%다 맞아떨어지면 예측이 아니라 예언이죠.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자, 다 파란색으로 되지 않고 빨간색도 둘이 있으니까 정확도가 뭐 조금 뭐 한 90% 정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다른 블랙박스 모형들은 이것만 알려주는데 지금 이 의사일정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를 지금 과정을 설명해 주잖아요. 단계별로. 즉 얘는 체중하고 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만으로도 이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분류하는 게 의사일정 나무의 개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게 예시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그젠플에 딱 맞게 지금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딱 2분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2분형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서포트 패턴 머신이라든지 뭐 논 리니어 모델들을 보시면 요 경계선을 요렇게 바운더리라고 그러는데요. 머신러닝이 경계선을 이렇게 찾아줘요. 비선형이라고 하죠, 그거는. 사실은 이걸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걸 나눈다면, 자, 이걸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요렇게 나눌 것 같아요. 비선형으로. 그쵸? 네, 이렇게 하면 과적합도 아니고, 자, 지금 얘는 하나 정도 되니까 처음에 나눌 때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이렇게 비선형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의사일정 나무는 이렇게 비선형으로 나누는 모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 개념의 핵심은 규칙입니다.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룰 기반 모델과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휴러스틱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규칙 기반해서 우리가 그 모델을 만드는 게 머신러닝 이전의 모델들이었거든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쪽 규칙이 있습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결과가 주어지는데요. 자, 이 규칙은 보시면 조건이 A이고 조건 B를 만족하면 C가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체중이 70 이상이고 아까 보셨던 거요. 자, 체중하고 나이만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체중이 70 이상이고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고혈압이 있다로 지금 나눠지는 거죠. 보시면 지금 체중이 70kg 이상인 사람들 요 중에서 다시 나이가 65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자,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반응 변수, 즉 결과물 아웃컴에 해당되는 변수는 고혈압 유무가 되어 있고요. 자, 설명 변수는 체중이나 나이 등의 그러한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체중이나 나이 두 가지만으로도 고혈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설명 가능한 모델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요 시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XAI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좀 그것들을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전에는 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이제 의사결정 나무 모형 잘 안 썼어요. 이게 회계트리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모델들이 많이 이제 나왔거든요. 21세기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앙상블 모델이라든지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거요. 그것도 사실 오래됐죠. 부스팅 모델들 최근에 라이트 GBM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정확도가 높이는 거에 몰두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자, 근데 한동안 잊혀져서 잘 안 쓰다가요. 최근에 와서 최근에는 이제 그 딥러닝 말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나 영상 모델 말고 이미지나 영상 모델에서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좀 측정 변수들 있죠. 사회과학적인 변수라든지 이런 변수들을 이용해서는 요즘에는 이것들을 한 모델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데 단일 모델만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짬뽕해서 하이브리드처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차가 아니라 휘발유차에다가 전기 모터를 달면 하이브리드 차가 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분류기를 만듭니다. 그 기계학습 분류기를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써요. 의사결정나무. 그러니까 분류기에 이제 하나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나무의 구성을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 나무물을 거꾸로 한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나무 모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실제로 자,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줄기가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제일 끝에 있는 요 나무 모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1번 노드를 우리가 그래서 뿌리 노드라고 그래요. 루트라고 그래요. 뿌리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 노드 2번, 3번 같은 경우는 요 뿌리에서 뻗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hildren 노드, 자식 노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노드는 뭐냐면요. 자, 뻗어나온 그 노드, 그러니까 노드라는 게 지금 이 경로잖아요. 이 경로 바로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부모 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어런트 노드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6번, 7번의 부모 노드는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임 노드, 이파리가 되는 노드는 뿌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자, 이걸 그래서 우리가 그 터미널 노드라고 표현하는데 터미널이라는 게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끝 노드 또는 임 노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딥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딥스라는 거는 요 깊이인데요. 자, 보세요. 요게 몇 번 분류가 됐느냐를 보는 거예요. 층이. 한 층, 맞죠? 2층, 3층. 하나, 둘, 셋, 넷. 제일 긴 거로 볼게요. 자, 8번, 6번, 3번, 1번. 자,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4개로 지금 4층이죠. 지금 아파트로 치면 4층으로 구분한 겁니다. 이 깊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신러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걸 튜닝해 줘야 돼요. 우리가 왜 자동차도 여러분들 그 일반 자동차를 막 개조하시는 분들 있죠. 멋있게. 그러면 튜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속도도 빨라지고 엔진 배기음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머신러닝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거든요. 이건 그냥 편히 들으십시오. 그때 여러 가지 튜닝 방법 중에 하나 깊이예요. 자, 예를 들면 깊이를 4개가 아니라 만약에 이 모델에서 3개로 줄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딱 잘립니다. 3개로 줄이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 터미널 노드가 되는 거죠. 마지막 노드가 되는 거죠. 2개로 자르면 이렇게만 나와요. 2개만. 그러면 2번, 3번이
이제 입노드, 터미널 노드, 마지막 노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요걸 조절하는 거를 우리가 깊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전압의 형성 분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불순도라는 걸 써요.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엔트로피는 계산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여러분들 응용학자니까요. 좀 컨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질성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불순도라는 엔트로피 모델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불순도가 가장 없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질성은 가장 큰 불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서로 이질적인 모델이잖아요. 자, 이게 섞여 있으면 이건 불순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자, 반대로 다 일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질성이 없죠. 우리 다 똑같은 그런 뭐 한민족이죠. 그러면 이것은 불순도가 가장 작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도를 가지고 분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일성의 그룹을 낮은 일성의 그룹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불순도를 가진 것들을 낮은 불순도, 결국은 단일 집단으로 나눠질 때까지, 쪼개질 때까지 이걸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컨셉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순도 말고도 사실 되게 많이 써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분리의 예를 좀 보시면, 자, 반응 변수, 이진 변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진 변수라는 건 그러니까 마이너리죠. 결국은 반응 1 또는 2의 값. 그러니까 병이 있다, 없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있으면 1, 질병이 없으면 2,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명 변수를 보시면 양적 변수입니다. 양적 변수라는 건 셀 수 있는 변수잖아요. 셀 수 있는 변수 2개를 설명 변수로 넣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은 20개, 파란색은 병이 있는 사람이고요. 자, 요 흰색은 병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2개의 값을, 자, 불순도가 가장 적게 만들기 위해서 2개를 나눈 거예요. 이게 불순도가 가장 적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의사일전함은 이렇게 선형으로만 긋기 때문에 비선형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분리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얘들을 가지고 불순도가 가장 적은, 즉 파란색이면 파란색, 흰색이면 흰색을 가장 단일 집단을 묶어주는 선을 하나 찾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겠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남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파란 공과 흰 공을 나눈다라고 의사일전나무에서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예측이 하나 나왔고 2개가 그러니까 예측이 1, 예측이 2. 얘는 1로 예측을 하겠죠. 왜냐면 1이 제일 많잖아요. 자, 얘는 2로 예측을 하겠죠. 자, 근데 얘도 1로 예측을 하겠죠. 1이 많으니까 얘는 2로 예측하겠죠. 근데 보세요. 이게 의사일전 나무가 왜 정확도가 좀 낮느냐? 그러면 이렇게 선형 분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2가 하나밖에 안 섞였으니까 1로 예측하는 게 맞아요. 맞죠? 2번도 뭐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게 그래서 가지 분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시면 지금 요 2개를 한번 보시죠. 요 2개 같은 경우는 4대 2니까 5대 2군요. 5대 2니까 뭐 그래도 2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 파란색 공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불순도가 애매하게 섞여 있는 거죠. 사실 2도 아니고 1도 아닌 거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이쪽이 많긴 합니다만. 선형 분리가 이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계속 분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 형성된 나무의 예측값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까 그 예시를 보면, 자, 요렇게 나중에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값은 숫자가 많은 범주를 우리가 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입 노드라는 게 제일 마지막 노드를 얘기하잖아요. 터미널 노드를 끝 노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여기는 1이 11개, 끝 노드만 보시면 2가 1개니까 이건 당연히 1로 예측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1은 2개고 2는 5인데 이건 이제 2로 예측을 했는데, 실은 퍼센트가 보시면 40% 60%잖아요. 그러니까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2로 예측하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항상 좀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얘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좀 보시면, 자, 이런 부분들, 이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측은 설명력은 되게 좋죠. 왜 이게 이렇게 나눠졌는지 우리가 이 경로를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어떤 모델이든 정확도가 높으면 설명력이 떨어지고요. 설명력이 높으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양적 변형 변수의 분리나 예측을 보시면, 예, 뭐, 집 면적 같으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은요. 자, 규칙 이해하기 쉬워요. 자, 룰 베이스드 모델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룰 베이스드 모델이 여러분들이 좀 이제 머신러닝을 좀 하다 보면 좀 과거에 쓰던 모형이거든요. 자, 하나하나 규칙을 넣어서 컴퓨터가 사실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규칙에 기반하니까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해석하기가 좋은 거예요. 해석. 설명력이 좋은 겁니다. 자, 설명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규칙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죠. 분류 예측 작업이 쉬워요. 비교적 좀 간단한 불순도 자체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복잡합니다만 자체 컨셉은 쉽죠. 이거는. 자, 그리고 질적 변수, 양적 변수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회계나무 틀이라든지 뭐 CHID 모델 같은 경우는 카이스퀘어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거든요. 분지를요. 자, 불순도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카이제어로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명확하게 알 수도 있고요. 특이값에 덜 민감하기도 합니다. 이사일전 나무 모형도 이게 지금 좀 그 이후에 되게 많이 발전해 왔어요. 요건 참고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뭐 CHAID 카이 제곱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건 이제 연속형만 쓸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CART, 카르트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게 그나마 제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회계나무 틀이에요. 네, 리그레이션 트리, 네, 라는 겁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질적 변수도 가능하고 양적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속형 양적이죠. 둘 다 가능하고요. 이 이후에 이제 그 J48 이거는 이제 자바에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C4.5 이게 좀 정확도가 높아요. 그 이후에 의사결정 트리도 앙상블 트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C5 0 이거는 이 의사결정 나무의 예, 앙상블 모형이에요. 이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앙상블이란 건 뭐냐면 이걸 되게 많이 만들어줘서 의사결정 트리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한 500개 정도 만들어요. 얘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만들어요. 이거를 다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트리를 선정을 해줘요. 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요즘엔 최근에는. 그 다음에는 또 뭐 있죠? 랜덤 포레스트 트리도 있고요. 트리 형태로 요즘 많이 진화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칼트만 공부하는 거는 이 이후에 나온 수많은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놓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명력이 높은 변수도 알 수 있고 트릭값이 덜 민감해요. 근데 이런 장점이 있는데 결국 또 한 가지 장점을 더 넣자면 이거는 특히 병원 같은 곳에서 의료진들이 임상가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왜 어떤 질병의 고위험군이 어떻게 이 경로가 나왔는지 이해하기 편하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편한 거예요.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단점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단점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모형 안정성이 되게 나빠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모형이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 결과값이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사결정 나무의 어떤 컨셉 자체가 그러한데요. 의사결정 나무가 이렇게 트리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트리입니다. 첫 번째 가지가 분리될 때. 첫 번째 가지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변수, 어떤 변수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완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랜덤하게 또 만들잖아요? 한번 이 모형을 또 똑같은 모델을 한 번 더 돌리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트리 전체 모형이 바뀝니다. 트리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주사를 맞았는데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어떨 때는 이 예방주사가 백신 예방이 되고요. 어떨 때는 그 질병을 예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백신을 왜 맞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려고 맞는 건데 그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면 불안하죠.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왜냐? 이진 분류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를 예 또는 아니요 이런 식으로 나누니까 그렇습니다. 예, 비선형 분류를 하질 않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에이, 뭐 잘못 나누. 아무튼 이렇게 선으로 나누면 훨씬 더 정확한데 무조건 이진으로 나누려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래피드 마이너에 대한 실습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 일단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요부터 이어서 할게요. 자,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건데, 지방간 유무. 여러분들 지방간이라는 게 질병 들어가거든요. 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체 몸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간 사이에 지방층이 낍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나중에 간 경화로 가요. 그러면 간이 제 역할을 못해서 심한 경우는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간 기능을 검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우리가 GOT, GPT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AST, ALT라고 합니다. 이거는 피 검사하면 제일 일반적으로 나오는 검사죠. 자, 그 외에 당뇨라든지 당뇨 포도당 수치, 우리 혈중 포도당 농도를 보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글리세린을 보잖아요. 그래서 뭐죠 이거 공복혈당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여부, 중성지방 검사 수치는 높아지면 당연히 이 간 기능이 떨어지죠. 지방간 유무, 이게 이제 우리가 레이블이에요, 라벨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간 유무가 Y 클래스, 그러니까 결과 변수 아웃컴이다 보시면 되고요. 체질량 지수, 이거 비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쓰죠. 예, 몸무게 따로 키 따로가 아니라 합친 요 공식으로 쓰죠. 그 다음에 혈색소, 헤모글로빈 이런 검사 수치를 가지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변수 중에 7개 설명 변수와 하나의 결과 변수를 가지고 자, 144개의 지방간이 있는 사례와 144개의 지방간이 없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의사해줄 나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강의에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